잠잘 때 듣는 풍요의 샘.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든 정치가 타게 엘란데르.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 달러가 넘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와 반부패지수가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여 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이 극심한 노사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노동 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 분규가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게 엘란데르라는 정치가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1946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 엘란데르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 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 분규로 힘들어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 대표와 함께 3자 회의로 노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대화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교회의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 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국민의회, 지방의원, 경총, 노총 대표 등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모교회의가 성공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대화가 아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복지제도도 이런 대화정치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스톡홀름 남쪽 린셰핑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타게 엘란데르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대학 총장을 역임한 후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려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연속입니다. 엘란데르는 최고 권력자이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총리 시절에도 20여 년이 넘은 외투를 입고 구두도 밑창을 갈아가며 오래도록 신었습니다. 검소함은 부인도 똑같았습니다. 집권 23년 동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던 옷은 단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는 부모님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소함은 두 분의 삶의 전부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님은 총리 시절에도 관저 대신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출퇴근도 관용차 대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자신의 재임 시절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는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와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지냈습니다. 1968년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타게 엘란데르가 총리를 그만둔 후 거처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급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봄 메시빅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총리 부부는 마을 호수 옆에 있는 이 작은 주택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지자보다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더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아들 부부가 또 다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나 안데르손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남편이 총리를 하고 있던 시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란데르가 퇴임한 후 어느 날 부인은 정부 부처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뭉치의 볼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반갑게 인사하며 방문 이유를 묻자 볼펜 자루를 건넸습니다. 볼펜에는 정부 부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총리 시절 쓰던 볼펜인데 총리를 그만두었으니 이제는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들 부부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타게 엘란데르는 떠났지만 23년 동안 국민을 위한 그의 헌신은 스웨덴 정치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고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놀랍고 멋진 사람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에 대한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 스티브 잡스는 갓난아기였을 때 입양되었어요. 잡스가 가장 좋아한 과목은 전자공학이 아니라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인 캘리그래피였어요. 잡스는 6개월마다 자동차를 바꾸었는데 번번이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애플 컴퓨터는 잡스가 사과 농장을 방문한 뒤에 생각해낸 이름이에요. 잡스는 맨발로 사무실을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잡스는 유명한 일본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검정 터틀넥 셔츠를 100벌이나 만들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셔츠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즐겨 입었지요. 잡스가 가장 좋아한 음식은 생선, 당근, 그리고 사과였어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잡스는 애플에서 해마다 1달러씩만 받고 일했어요. 돈은 충분히 갖고 있었기에 애플의 미래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개인으로서는 전 세계 누구보다 월트 디즈니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잡스를 기념하는 날도 있어요. 10월 16일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선포한 스티브 잡스의 날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잡스의 친부모님은 너무 어려서 아기를 돌볼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살고 있던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가 잡스를 입양했지요. 어린 시절 잡스는 차고에서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반면 잡스는 학교에 다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영리한 잡스에게 학교는 좀 지루했거든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요. 잡스가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챈 부모님은 교육 환경이 훨씬 좋은 옆 동네로 이사했어요. 그 후 잡스의 삶은 한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겨우 12살이었을 때 잡스는 슐렛 패커드라는 큰 컴퓨터 회사의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전자장치를 만드는 과제에 꼭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12살짜리 소년으로서는 엄청난 배짱이었지요. 마침내 잡스는 그 부품뿐 아니라 여름 방학 동안 돈을 벌 일자리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잡스는 슐렛 패커드에서 일하는 동안 나이가 5살 많은 스티브 워즈니악과 친구가 되었어요. 잡스는 워즈니악을 워즈라는 애칭으로 불렀지요. 워즈도 잡스처럼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은 컴퓨터 천재였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이 두 명의 스티브는 컴퓨터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고등학생 시절 스티브 잡스는 미술, 음악, 문학에도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잡스는 머리를 길렀고 신발은 되도록 신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잡스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천재 같기도 하고 히피 같기도 하고. 하지만 잡스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잡스는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 여전히 아웃사이드로 비쳤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주 리드 칼리지에서 수업을 몇 개 들었어요. 이 학교는 잡스의 가정 형편에 비춰볼 때 학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잡스는 학교를 중퇴했지요. 이후 잡스는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계속했어요. 1973년에 스티브 잡스는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아타리에 취직했어요. 좋은 직장이었지만 잡스의 관심은 일과 전자공학에 머물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삶의 의미와 영적인 것에도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쉬기도 하고 인도로 가 7개월을 머물며 명상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인도에서 돌아온 뒤에도 잡스는 뭘 하고 싶은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님이 되려고도 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타리로 돌아가 워즈니악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워저는 잡스가 전에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컴퓨터를 발명한 참이었어요. 잡스는 깊은 감명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걸 팔아야 해. 1976년 두 사람은 로스웰트에 있는 잡스의 집 차고에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가 바로 애플 컴퓨터예요. 컴퓨터의 내부 설계는 워즈니악이 맡았어요. 디자인 감각이 탁월한 잡스는
애플 컴퓨터의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냈지요.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보고 사람들에게 그 미래를 설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애플 컴퓨터는 우리 생활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업 초창기부터 애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대중을 위한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애플은 기업이나 컴퓨터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더 큰 화면, 향상된 그래픽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잡스는 애플이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며 재미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는 꽤 까다로운 상사였어요. 애플의 기술자들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걸작을 만들어내기를 바랐으니까요. 애플은 오래지 않아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이었지요. 애플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유명해졌어요. 스티브 잡스는 23살 때 이미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24살 때에는 1000만 달러, 25살 때는 1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지요. 잡스는 미국의 부자 목록에 가장 젊은 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게다가 혼자 힘으로 전 재산을 벌었지요. 잡스의 부모님은 가난했으니까요. 1984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팀과 함께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모두 맥이라 불리는 이 컴퓨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어느새 다른 회사들이 맥을 베껴서 훨씬 싼 값에 팔기 시작했어요. 잡스는 무척 실망했지요. 이 무렵 이미 대기업이 된 애플에는 사업에 대해 잡스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의 중력들은 스티브 잡스에게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어요. 결국 잡스는 자기 집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을 떠나기로 했어요. 사실 이때 오즈니악도 회사를 떠나게 됐지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천만에 절대 아니지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데다가 실패로 좌절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잡스는 곧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더욱더 발전한 컴퓨터를 개발했어요. 넥스트 컴퓨터에서 월드와이드 앱이 발명되었지요. 이번에도 잡스는 컴퓨터 본체를 검은색 정육면체로 만든 것을 비롯해 컴퓨터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어요. 스티브 잡스처럼 발명가이자 사업가라면 똑같은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른 것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런 게 창의성이겠지요. 1986년 스티브 잡스는 또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영화 스타워즈 감독이자 제작자인 조지 루커스가 창업한 회사였지요. 잡스는 컴퓨터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그 회사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샀고 픽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잡스는 픽사의 수석 애니메이터 존 레시티와 함께 애니메이션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잡스의 오랜 설득 끝에 디즈니사는 픽사에서 만드는 첫 애니메이션 3편에 투자했어요. 최초로 완전히 컴퓨터로 제작된 영화들이었지요. 또다시 스티브 잡스는 규율을 깨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뭐든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에요. 사실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는
1995년이 되어서야 나왔어요. 그래도 기다릴 만한 가치는 충분했어요. 토이스토리는 그의 최고 인기 영화가 되었으니까요. 픽사는 그 후에도 몬스터 주식회사 니모를 찾아서 카 같은 인기 영화 수십 편을 만들었어요. 1997년에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애플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절실했어요. 언제나 그랬듯 스티브 잡스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고요. 결국 애플은 넥스트를 사들이고 잡스를 다시 회사 대표로 세웠어요. 잡스는 예전과 같던 방식으로 지루하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플을 다시 이끌게 된 잡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전 세계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스티브 잡스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어요. 애플 덕분에 컴퓨터 사용 방식이 바뀌었듯 잡스는 이번에는 사람들이 음악 듣는 방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플은 아이튠즈와 아이팟을 발명했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요.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변화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을 출시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잡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혁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잡스는 자기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세상을 떠났어요. 잡스의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간단했지요. 오, 우, 아, 오, 우, 아, 오, 우, 아. 잡스는 살아가면서 늘 경의와 놀라움을 추구했으니 마지막 순간까지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최고의 부자로 묘지에 묻히는 것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멋진 일을 해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중요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남긴 긍정적인 효과.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스티브 잡스의 발명품과 디자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었지요. 잡스 덕분에 이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훌륭한 디자인을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처럼 기술적인 제품이라도 멋진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제품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겼고 어떤 느낌을 주는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크나큰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두에게 중요한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어 준다고 믿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했지요. 자신감을 심어 주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삶에서 성공하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고 꼭 남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잡스는 길들지 않은 사람, 즉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의 보물을 지킨 문화재 수집가 전형필. 우와, 책이 엄청 많아요. 예삼촌 집에 갔다가 서재에 들어간 형필은 방안 가득 꽂혀있는 책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 형필을 보고 외사촌 형
박종아가 말했어요. 책을 보고 너처럼 소리 지르는 애는 처음 본다. 형필이 너 책 좋아하는구나. 네. 형필이 희죽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형은 이 책 다 읽었어요? 형필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종아에게 물어보았어요. 하하, 무슨 수로 이 많은 책을 다 읽겠니?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가렴. 형, 나는 우리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일본에 지배를 당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형필의 표정이 몹시 속상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책들을 한번 읽어봐라. 박종아가 책꽂이에서 책을 몇 권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일본은 조선이 역사도 전통도 없는 나라고 옛날에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우기고 있어. 그게 얼마나 억지스러운 거짓인지 이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형필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옳다는 거지. 그뿐인 줄 아니? 붉은 대낮에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 고분을 파내 우리 예술품을 훔쳐서 일본으로 빼돌리고 있어. 그건 왜요? 형필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의 자존심인 문화재를 빼앗고 망가뜨려 우리나라를 오래 지배하려는 속셈이지. 박종아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말도 안 돼요. 박종아의 설명을 듣던 형필은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형필은 1906년 7월 배옥에 지금 서울의 종로 4가에 있는 99칸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형필이 태어난 즈음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해 차츰차츰 지배해 나가고 있었어요. 1910년에 결국 우리나라는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지요. 1919년 형필이 14살 때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형설도 28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요. 형필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을 잇따라 잃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해에는 형필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슬프고 분한 일이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수군거렸어요.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이상하지 않아? 분명 일본 놈들이 독살한 걸 거야. 일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높아졌어요. 고종 황제의 장례를 앞둔 3월 1일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대한독립 만세!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쳤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형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싹텄어요. 죽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거지? 이런 고민에 부딪힐 때면 형필은 예삼촌 집에 가서 박정아와 대화를 나누고 여러 책을 찾아 읽었어요. 책 속에 모든 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형필은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지요.
형필은 16살에 희문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형필은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종종 박종아가 소개해준 헌책방에 들러 책을 구경했어요. 책방 주인이 추천해준 책을 사와 밤 늦게까지 읽었지요. 부모님은 형필이 이렇게 책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대견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필의 방 안에 가득 쌓여있는 책을 보고 말했어요. 책을 제법 많이 모았구나. 몇 권이나 되는 거냐? 100권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얼마 뒤 아버지는 문짝이 달린 4층짜리 책장을 들여와 근사한 서재를 만들어 주었어요. 형필은 집에 오면 곧바로 서재에 들어가 책에 파묻혀 살았지요. 희문고보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형필에게 물었어요. 졸업 후엔 무엇을 하고 싶으냐? 대학에 가서 조선어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형필의 대답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에 가서 법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형필은 유학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법을 공부하는 것도 별로였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본에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형필은 아버지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유학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에서는 갑부의 아들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식민지에서 온 학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일본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서러움을 느낄 때마다 형필은 더욱 독서에 몰두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지요. 방학이 되어 서울에 돌아온 형필은 고희동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고희동 선생님은 형필이 희문고보에 다닐 때 서예와 그림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고희동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곤 했어요. 형필도 고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았지요. 아버지 뜻에 따라 법대에 갔지만 고민입니다. 일본이 만든 법을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형필의 고민을 들은 고희동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냐?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 잘할 게다. 그런데 나는 내가 우리 조선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요? 형필이 너는 책을 좋아하니 말이다. 우리의 귀한 책과 그림, 도자기 같은 예술품들이 헐값으로 나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더구나. 그것들이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선생님의 말을 들은 형필은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것들을 지키려면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야겠네요. 그렇지. 하지만 쉽지가 않아. 돈이 많이 드니까. 형필은 우리나라 예술품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당장은 힘들겠지만 제가 나중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술품을 보는 눈이 없어서요. 그거야 차차 공부하면 되지. 나보다 이런 일을 더 잘 설명해 줄 분이 계신단다.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꾸나. 얼마 뒤 형필은 고희동 선생님을 따라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두 사람을 맞았어요.
예술품 보는 눈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위창 오세창 선생님이었지요. 위창 선생님은 형필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어요. 법을 공부한다고? 공부를 마치면 뭘 할 건가? 우리나라의 귀한 예술품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을 만나니 기분이 좋군. 우리나라의 귀한 예술품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네에게 원래 이름 대신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 간송이 어떤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물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라는 뜻이야. 바르고 꿋꿋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형필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때부터 전영필은 위창 선생님 댁을 드나들며 우리 예술품에 깃든 정신과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눈을 길렀어요. 하지만 전영필에게 다시 아픔이 찾아왔어요. 1929년 2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전영필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24살에 조선의 큰 부자 40명 안에 들게 되었지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면 함부로 써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영필의 머릿속에는 우리 문화가 깃든 예술품을 수집하고 보호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부디 좋은 일에 쓰라고 당부하셨지요.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서 돌아온 전영필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남겨준 땅을 둘러보았어요. 자신이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직접 보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아버지, 작은아버지, 물려주신 땅과 재산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전영필은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전영필은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예술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조선의 문화, 예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외롭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위창 선생님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있었어요. 위창 선생님은 전영필에게 예술품 보는 눈이 뛰어난 정직한 거강꾼은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서 흥정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합니다. 이순왕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순왕이 물건을 소개하면 위창 선생님이 도움말을 해주고 전영필이 사는 식으로 세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았지요. 전영필이 처음 구한 예술품은 겸재 정선이 그린 인곡 유거였어요. 전영필은 그림을 가지고 위창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림을 지그시 바라보던 선생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첫 수집품이 겸재라. 그림 보는 눈을 칭찬해야겠군. 그래. 선생님께서 겸재가 우리나라에서 진경산수화는 풍경을 사실 그대로 그리는 산수화를 말합니다. 진경산수화를 제일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하신 게 생각나서요. 이건 겸재 자신이 살던 집을 그린 거야.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겸재인계지. 위창 선생님이 그림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당과 인왕산의 풍경이 참 아늑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마당의 큰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포도농굴도 멋지고 위창 선생님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골동품상이 전영필을 찾아왔어요. 그가 내민 화첩을 본 전영필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다름 아닌 겸재의 해학 전신첩 금강산을 그린 그림 21폭과 글씨 등이 담긴 화첩이었던 거예요. 전영필은 화첩을 조심스레 넘겨보며 말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골동품상은 어깨를 어쓱하며 말했어요. 대골 같던 기아집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한밤중에 머슴이 군무를 떼더군요. 그런데 불쏘시개로 썰려던 종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궁이에 들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어휴, 큰일을 하셨구려. 전영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골동품상이 말했어요. 워낙 귀한 거라 200원은 주셔야 합니다. 조용히 화첩을 바라보던 전영필이 말했어요. 1,500원을 주겠소. 네? 골동품상은 너무 놀랐어요. 200원도 머슴에게 준 돈의 10배라 비싸다고 생각하던 차였거든요. 전영필은 훌륭한 예술품은 그에 맞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골동품상들 사이에서 전영필에게 좋은 물건을 가져가면 돈을 더 쳐준다는 소문이 났어요. 1937년 2월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살던 외국인들은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중 존 게스비라는 영국인 변호사가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골동품을 모아온 사람으로 아름다운 고려 청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존 게스비는 일본을 떠나면서 그 물건들을 내놓았어요. 전영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갔어요. 존 게스비의 수집품들을 본 전영필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특이하고 아름다웠어요.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은 어미 원숭이에게 안겨 어미 얼굴을 매만지는 새끼 원숭이의 모습이 애틋하면서도 귀여웠어요. 청자 기린 육의 향로와 청자 오리 모양 연적은 단아하고 은은한 색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지요. 감탄하는 전영필에게 존 게스비가 말했어요. 모두 22점입니다. 다 명품들이지요. 이 청자들이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협상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존 게스비는 전영필이 생각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불렀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 많은 돈을 당장 마련하긴 힘들었지요. 전영필은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값을 높게 쳐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전영필이 말했어요. 38만 원. 더 이상은 어렵소.
이 가격에 안 되면 서울로 돌아가겠소. 존 개스비가 답했어요. 50만 원. 나도 이 가격에 안 되면 영국 박물관에 넘기겠습니다. 결국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영필은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존 개스비의 집에서 본 청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존 개스비가 서울에 왔다며 전영필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존 개스비가 말했어요. 내 수집품을 사고 싶어 하는 조선 청년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해를 좀 했어요. 돈 많은 도련님이 비싼 취미생활을 하나보다 했죠. 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훌륭한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영필은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단지 우리 예술품이 우리나라에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에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작은 청자 2점은 간직하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청자들을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아쉬워서요. 어떻겠습니까? 전영필은 잠시 고민했어요. 2점을 포기하는 게 아쉬웠지만 존 개스비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어요. 전영필이 존 개스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전영필은 존 개스비의 수집품 20점을 조선으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전영필이 존 개스비에게 준 금액은 당시 서울에서 기와집 400채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전영필은 예술품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이 땅에 꼭 남아야 하는 건지 생각했어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비싸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전영필을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작 사기 그릇 하나를 귀하집 몇십 채 값으로 사들인다고? 집안을 말아먹을 철부지구먼. 하지만 전영필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1935년부터 서울 성북동 호젓한 곳에 소리소문 없이 건물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전영필은 그동안 모은 소중한 예술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있었으면 했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세우고 싶었지요.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자재를 구해 정성껏 지었어요. 건물이 완성되자 위창 선생님은 보화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세상의 보물을 모아두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전영필은 열심히 모은 예술품을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정원도 멋지게 꾸몄지요. 보화각을 지은 뒤에도 전영필은 꾸준히 예술품을 수집했어요. 1940년이 되자 일본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열을 올렸어요.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어요. 전영필은 말과 글이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전영필은 오래전부터 사라졌다고 알려진 훈민정음 원본을 구하고 싶었어요.
일본이 알아채지 못하게 엄밀하게 찾고 있었지요.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김태준이라는 학자가 전영필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훈민정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어디 있답니까? 전영필은 흥분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상북도 안동에 제가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당장 가봅시다. 김태준은 일어서려는 전영필을 붙잡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진정하십시오. 일단은 그게 진짜인지 주인이 팔 생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려. 내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일단 제가 안동에 내려가 책을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전영필은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얼마 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태준이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구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깨지고 말았지요. 몇 년이 흘렀어요. 전영필은 자주 가던 책방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밖을 내다보았어요. 언젠가 만난 적 있는 책 그강꾼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두르는 몸짓이 어쩐지 평소와 달라 보였지요. 전영필은 그강꾼을 불러 물어보았어요.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가?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요? 얼마에 나왔다고 하던가? 1,000원을 부른답니다. 전영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강꾼에게 말했어요. 내가 11,000원을 쳐줄 테니 그걸 구해다 주게. 10,000원은 책값이고 1,000원은 자네 수고빌세. 예? 그강꾼의 눈이 희둥거려졌어요. 훈민정음이 아무리 귀한 책이라고 해도 10,000원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금액이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원본이라면 10,000원도 아깝지 않네. 귀한 물건은 나왔을 때 얼른 잡아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점 일본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했어요. 1942년 마침내 꿈에 그리던 훈민정음 원본이 전영필의 손에 들어왔어요. 만들어진 지 약 500년 만에 발견된 보물이었지요. 전영필은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책이 닳기라도 할까봐 잘 보관했어요. 전영필은 자신이 모은 문화재 중 훈민정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1945년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일본이 물러가자 전영필은 더 이상 예술품을 모으지 않았어요. 해방된 나라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건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요. 전영필은 그동안 모은 수집품들을 보아하게 정리했어요. 그때부터 문화재 보존 위원이 되어 우리 문화유산 목록을 만들며 지냈지요. 이런 평화로운 시기는 길지 않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남과 북이 서로 밀고 밀리는 전투를 치렀어요. 서울은 전쟁터가 되었지요. 전영필은 날마다 서울에 가족들을 데리고 남아 있을 수 없었어요.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보아각에 수집품들을 두고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영필은 가족들을 먼저 부산으로 보내고 근처 빈집에 숨어 지냈어요. 서울로 들어온 북한의 인민군이 보아각에 들이닥쳤어요. 인민군 책임자는 보아각에 보관된 것들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국립박물관에서 일하는 최순우에게 물건들을 정리해 포장하라고 했어요. 북으로 보내려는 거였죠. 최순우는 전영필과 친했어요. 보아각의 수집품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이 소중한 문화재들을 북으로 보낼 순 없지. 최순우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인민군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둘러보니 중요한 물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목록부터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순우는 꾸물거리며 목록을 작성한 뒤 말했어요. 북으로 안전하게 옮기려면 아주 튼튼한 상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걸로는 어림없어요. 최순우는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동안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남쪽으로 밀려났던 국군이 점점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둘러 보장을 하시오. 인민군들이 총부리를 들이대며 재촉했어요. 최순우는 손을 덜덜 떨면서 포장을 하러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때였어요. 앞에 가던 최순우의 동료가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어요. 아이고 내 다리, 나 죽겠네. 동료는 다리를 잡고 비명을 질렀어요. 최순우는 엄살인 것 알았지만 장단을 맞춰 시간을 끌 수 있었지요. 그러는 사이 국군이 서울로 돌아왔어요. 인민군은 황급히 보아각을 떠났지요. 아름다운 정원은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 귀한 문화재들이 북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었어요. 인민군이 떠나자 전영필은 빈집에서 나와 보아각을 둘러보았어요. 문화재들이 무수한 걸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하지만 얼마 뒤 국군이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전영필도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중요한 문화재 몇 점만 들고 부산으로 떠났지요. 3년 뒤 전쟁이 끝나자 전영필은 피난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전영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보아각의 벽과 창문틀이 재에 뚫려 있었어요. 아궁이 옆에는 귀한 책들이 불쏘시개감으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두고 간 많은 수집품들이 망가지거나 사라져 버렸어요. 전 재산을 들여 모은 귀한 문화재들인데 전영필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영필은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마음은 쓰리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이었지요. 헌 책방이나 고물상에서 보아각에 있던 물건을 발견한 적도 있었어요. 인사동 고서점에서 잔에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을 봤어. 때론 친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당장 달려가 다시 그 책을 사오곤 했어요. 더 이상 우리 예술품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전영필에게는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전영필에게는 좋은 벗들이 많았어요. 이들과 함께
보화각에 있는 책과 예술품들을 바탕으로 우리 미술사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키려는 학자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영필은 고고미술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모든 경비를 댔어요. 또한 고고미술사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남몰래 지원하기도 했지요. 이 모든 일을 떠안고 무리했던 탓인지 전영필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신우염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세상을 떠났지요. 1962년 1월 전영필의 나이 57살이었어요. 1966년에는 전영필과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전영필이 모으고 지킨 문화재들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이 되었어요.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예술품들을 보면 전영필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1997년 전영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훈민정음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에 올랐어요. 이제는 별이 되어 밤하늘 어딘가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을 간송 전영필이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기뻐했을 것입니다.